한국은 이겼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체코를 2대1로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교체로 들어온 오영규는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분명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경기 이후 가장 뜨거운 질문은 따로 남았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체코 수비를 흔들고 결승골까지 만들어낸 오영규가 선발로 나서야 할까요? 결과만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뛸 때는 골이 나오지 않았고 오영규가 들어온 뒤 한국은 역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체 선수의 활약을 그대로 선발 명단의 해답으로 연결하면 체코전에서 실제로 달라진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공을 소유하는 방식과 페널티 박스를 채우는 방식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멕시코전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체코전 전반만 보면 한국은 분명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공을 소유했고 패스 성공률에서도 앞섰습니다. 슈팅은 8개를 기록했습니다. 체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은 1개뿐이었습니다. 공을 오래 가지고 있었고 상대 진영까지 전진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체코 수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 배치됐고 이재성과 이강인이 그 뒤를 받쳤습니다. 황인범과 백승호가 중원에서 공을 순환시켰고 양쪽 윙백도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움직일 때 그 주변으로 동시에 침투하는 선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 최전방의 깊이가 줄어들었고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 그에게 연결되는 패스의 각도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전진했지만 공격의 중심이 한 지점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았습니다. 황인범이 전진했습니다. 윙백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누가 수비수를 붙잡고 누가 빈 공간으로 들어가며 누가 두 번째 공을 준비할 것인지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팅은 나왔지만 결정적인 슈팅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슈팅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슈팅이 만들어진 위치와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경기력을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전반 38분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체코 수비는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움직일 때마다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코의 중앙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속도와 움직임을 계속 의식해야 했습니다. 다만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것과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넓은 공간을 향해 움직일 때 가장 위협적입니다. 수비수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뒤를 공격하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능력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자리를 잡고 공간을 줄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등을 지고 공을 지켜야 하고 센터백과 반복적으로 몸싸움을 해야 하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중앙에서 제공권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길어질수록 손흥민의 장점은 줄어듭니다. 체코전 전반의 답답함은 손흥민 개인의 결정력 부족보다 손흥민에게 요구된 역할과 주변 지원 방식이 완전히 맞물리지 않았다는데 더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려면 그가 공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다른 선수가 즉시 뒷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중앙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반대편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에는 이런 움직임이 동시에 연결되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립돼 있었습니다. 두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이 주도하던 흐름은 후반 14분에 깨졌습니다. 체코의 긴 스로인이 한국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크레이치가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체코가 경기 내내 노렸던 방식이었습니다. 긴 패스와 공중볼, 그리고 신체 조건을 활용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실점을 단순히 수비수 한 명의 경합 실패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긴 스로인처럼 세트피스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첫 번째 공뿐만 아니라 공격수의 출발 위치와 다음 움직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비 숫자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체코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식으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이 장면은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멕시코는 체코와 똑같은 팀이 아닙니다. 높이만으로 공격하는 팀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최국의 강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압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공을 쉽게 내주거나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파울과 스로인을 반복해서 허용한다면 경기의 리듬은 멕시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한국이 확인한 가장 큰 위험은 이것입니다. 경기를 더 오래 지배한 팀도 단 한 번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실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실점한 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황인범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입니다. 황인범은 공을 배급하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가 전방 선수들에게 집중한 순간 뒤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코 수비가 손흥민과 측면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사이 황인범이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전반과 달라진 부분은 단순히 패스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의 숫자와 타이밍이 달라졌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 한 명이 해결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수비를 끌었고 다른 선수가 패스를 넣었으며 뒤에서 들어온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전반에 만들지 못했던 연결이 한 장면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이 골이 중요한 이유는 황인범의 개인 능력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밀집 수비를 흔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만 바라보는 공격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누군가 들어와야 합니다. 동점골 이후 홍명보 감독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했고 이태석 대신 엄지성을 넣으며 공격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현규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센터백 사이에서 버티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현규는 손흥민과 다른 방식으로 체코 수비를 상대했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 넓은 지역까지 자주 나오기보다 중앙 수비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공을 올렸을 때 오현규는 이미 마무리할 위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패스가 좋았습니다. 움직임도 정확했습니다. 슈팅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현규가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또 한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공간을 책임질 공격수였습니다. 그 역할을 오현규가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전 선발은 오현규여야 할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체 선수는 체력이 떨어진 수비수를 상대합니다. 경기 흐름도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체코는 동점골을 허용한 뒤 전반처럼 낮고 안정적인 대응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현규가 들어왔을 때는 손흥민이 선발로 뛰며 수비수들을 오랫동안 움직이게 만든 이후였습니다. 오현규의 골은 오현규만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전에 쌓인 경기 흐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체로 성공했다고 해서 선발에서도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멕시코전을 앞두고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중 누가 더 좋은 공격수인가가 아닙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격수가 더 필요한가입니다. 멕시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첫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빼앗고 빠르게 첫 골을 만들었습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한국의 후방 전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뒷공간 침투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수비가 높게 올라오면 손흥민이 달릴 공간이 생깁니다. 이강인이나 황인범이 첫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공을 연결할 수 있다면 손흥민의 장점이 체코전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멕시코가 앞선 뒤 수비 라인을 내리거나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져 페널티 박스 근처에 머문다면 오현규의 가치가 커집니다. 센터백과 부딪히고 크로스를 받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한 번의 슈팅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선수는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라기보다 경기의 다른 구간을 책임질 수 있는 카드로 봐야 합니다. 손흥민을 선택하면 속도와 전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현규를 선택하면 중앙의 기준점과 페널티 박스 안에 존재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경기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멕시코는 첫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 2명이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얻고도 경기 전체를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주장 세사르 몬테스까지 퇴장당했습니다. 몬테스는 한국전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 수비의 중심이 빠진다는 것은 한국 공격진의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상대 핵심 수비수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공격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체코전 전반처럼 공만 오래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 반드시 다른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페널티 박스 안에 최소 2개 이상의 선택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격이 끝난 뒤 멕시코의 역습을 막을 위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멕시코가 노릴 수 있는 장면은 한국이 수비하고 있을 때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공격하다가 공을 잃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윙백이 모두 올라가고 황인범까지 전진한 상태에서 패스를 빼앗기면 김민재를 포함한 수비진이 넓은 공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멕시코는 그 순간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과 수비 균형을 버리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는 더 많은 선수가 들어가야 하지만 공 뒤에는 멕시코의 첫 번째 역습을 끊을 구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체코전 승리를 멕시코전의 자신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체코전은 한국이 위기에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황인범은 중원을 지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오현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결승골로 바꿨습니다. 손흥민은 득점하지 못했지만 체코 수비의 시선을 끌고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전의 결론을 한 선수의 승리와 다른 선수의 실패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현규의 골이 증명한 것은 손흥민을 빼야 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이 페널티 박스 안에 명확한 역할을 가진 선수를 더 많이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다면 그의 주변 움직임을 바꿔야 합니다. 오현규를 세운다면 그가 고립되지 않도록 정확한 크로스와 두 번째 침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선수를 함께 활용한다면 중원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멕시코전은 단순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아직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를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과거의 기록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한국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공격수가 벤치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공간과 오현규의 존재감을 한 경기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러분이 멕시코전 선발 명단을 결정한다면 누구를 최전방에 세우시겠습니까? 손흥민 단독 원톱입니까? 오현규의 선발 출전입니까? 아니면 두 선수를 함께 사용하는 공격적인 선택입니까?